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참사가 일어난 비행기종 보잉 737-800 기종에 대해 전수점검에 착수합니다. 우리나라에만 101대, 국내에 가장 많은 기종이고 해당 비행기는 참사 전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행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이번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남는 의혹 대목들 그리고 희생자들 소식까지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첫 소식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인 보잉 737-800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 기어 등 주요 계통의 정비 이력에 대한 전수조사 총 101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운항되는 비행기 기종으로 알려진 데다 사고 원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고 기종은 국내에 총 101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의 해당 항공기 가동률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항공기의 경우 참사 전 48시간 동안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 운항했습니다.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보잉 관계자 2명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 2명이 오늘 저녁 입국합니다. 사고기의 블랙박스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들 2개 중 1개는 외관이 손상된 만큼 데이터 추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후 분석을 통해 조종사의 비상선언과 복행 결정, 그리고 할주로 초과 충돌 과정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기체 마지막 점검은 열흘 전이었다며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3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망자 25명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문 감식도 어려워 DNA 신속 판독기를 배치했는데요. 승객들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례 절차도 그만큼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방역법 차림의 남성들이 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희생자 179명의 신원을 확인 중인 국과수 검시관들입니다. 오늘 또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시신들은 공항 경납고 임시안치소에 안치돼 있습니다. 온전한 시신 보존을 위해 냉동 컨테이너들도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껏 확인된 희생자는 154명으로 아직 25명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훼손 상태가 심해 지문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문 등록이 안 된 미성년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족들의 DNA를 채취해 탑승자들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전체 시신 확인은 가능합니다. 다만 희생자들 시신 복원에 시간이 걸린다며 신원 확인을 마쳐 유족들에게 인도하기까지 최대 열흘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가족들은 모든 희생자들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장례 절차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검사 쪽에서는 온전한 시신이 5구밖에 없어요. 지금 5명의 명단을 제가 곧 받을 겁니다.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꾸리고 향후 장례 절차 등을 상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 참사 1차 원인으로 새떼와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가 지목됐지요. 저희 취재 기자가 오늘 무안공항 일대를 둘러보니 오늘도 활주로 근처엔 새떼가 많았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쪽으로 두루미 수십 마리가 날아갑니다. 공항 500m 앞에 있는 도로 위로도 철새들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늘이 새떼로 까맣게 뒤덮인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안공항 주변 철새 서식지는 모두 4곳. 특히 운남면 철새 도래지는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1km 남짓한 거리에 있습니다. 공항 북쪽과 공항 남단 해안가에도 대규모 철새 도래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활주로 인근 갈대숲입니다. 곳곳에 철새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항 주변 물가엔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떠 있거나 무태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엔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떼 이동 경로와 북풍을 안고 남쪽 활주로로 공항에 진입하는 항공기 경로가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겨울 철새들이 서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국립생태원 조사 결과 겨울철 무안공항 주변에서 관찰된 철새는 1만 8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때로 겨울에 좀 어릴 때가 있다가 저쪽으로 몰려가. 저쪽 남쪽으로. 공항 종류는 그 강이 있거든. 무안공항은 지난 5년간 총 1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는데 발생률 0.09%로 14개 국내 공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조류 충돌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민거리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만 1,500건, 미국은 무려 2만 건에 달하는데요.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도쿄 하네다 공원, 일본에서 가장 많은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는 이곳에선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도쿄 송찬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여객기가 착륙하려는데 주변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실제로 착륙하던 중 오른쪽 날개에 새가 부딪히는 여객기도 포착됐습니다. 일본 도쿄의 관문 하네다 국제공항의 활주로 모습입니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공항이지만 도쿄만을 끼고 있어 주변엔 갈매기 등 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버드 스트라이크는 1,499건. 이 가운데 하네다 공항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비행기 기체 손상 건수도 지난해 5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까지 제기되자 조류 퇴치반을 만들어 분주히 새를 쫓는 공항도 등장했습니다. 이곳 하네다 공항은 인근에 새집이 생기지 않게 풀뽑기와 약물 살포를 하는데요. 일부 공항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를 탐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エンジンに突っ込んだら怖いですよね。なんか対策とかしてないんかなって思います。 세계 최대 항공 운송량을 자랑하는 미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19,600여 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엔 뉴욕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던 여객기 오른쪽 엔진에 새가 날아들어 화염이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안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5톤 충격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비행기에 오는 충격이 저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속 370km로 이륙 중인 항공기가 1kg 미만의 무게의 새와 부딪혔을 때 5톤 수준의 충격이 기체에 가해진다고 하고요. 1.8kg 무게의 새가 시속 960km로 비행 중인 항공기와 충돌하면 약 64톤 가까운 충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번 부딪히면 큰 충격이 이렇게 기체에 가해지는데요. 버드 스트라이크는 새가 날 수 있는 지상 2.5km 이하 상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비행기가 가장 불안한 상태인 이륙 직후나 착륙 직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조종사들에게는 긴장의 대상입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기자가 이제 무안공항 주변을 둘러보니까 새떼가 많던데 이 공항 인근에 갯벌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네, 무안공항 주변에는 둘러보니까 크게 4곳의 갯벌 습지 보호구역이 총 113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곳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류 충돌 현황을 좀 보면요. 무안공항에서는 지난 5년간 총 1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발생률도 0.09%로 인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곳 중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기간 이착륙한 항공기 대수가 비교적 많은 제주공항은 0.013%, 김포공항은 0.018%를 기록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안공항의 이 조류, 이 충돌 예방 설비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2020년 당시 활주로 확장을 계획 중인 무안공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새를 쫓기 위해 폭음기나 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레이저, 깃발, LED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조류 충돌을 최소화하라 이런 대응책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완공 예정인 활주로 확장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안공항에는 새떼 탐지 목적의 레이더나 열화상 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다른 국내 공항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없고 열화상 탐지기가 있는 곳도 김포, 김해, 제주공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무안공항처럼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률이 높은 공항부터 시설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좀 참고할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 골칫거리거든요. 네. 어떤 방법들로 좀 막으려고 합니까? 네, 우선 이제 국내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좀 영상으로 함께 보실 텐데요. 공항 주변 논밭에 이렇게 앉아 있는 철새 무리를 향해 녹색 레이저를 쏘자 새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공포탄을 쏴서 활주로 주변으로의 접근을 막기도 하는데요. 산 중턱처럼 접근이 어려운 곳은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쏴서 몰아내는 음파 퇴치기를 쓰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봇개를 새떼를 쫓는 데 쓰기도 하는데요.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국제공항에선 오로라라는 이름의 로봇개를 투입해 공항 주변 새를 쫓아내는 임무를 맡기기도 하는 등 다른 나라 공항들도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주항공 여객기의 폭발 충격이 컸던 이유로 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이 항공 안전시설 로컬라이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둔덕에 세운 이 항공 안전 구조물이 인명피해를 키운 건지 먼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잔해 옆에 보이는 주황색 구조물, 로컬라이저로 불리는 안테나입니다. 비행기의 착륙 각도를 알려주려고 활주로 끝에 설치가 되는데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하다 활주로 끝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은 둔덕 위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흙으로 덮인 둔덕은 높이 2m, 폭 15m 크기인데 흙 아래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붙어 있습니다. 사고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로컬라이저와 연결된 콘크리트 둔덕과 부딪히면서 충돌 충격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부딪혀서 항공기가 완전히 그냥 대파가 되면서 바로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조사해야 되고. 국내 공항마다 로컬라이저 설치 운영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무안공항과 달리 서울 김포공항은 평지에 안테나만 노출돼 있어 항공기와 충돌해도 안테나만 부서지게끔 설치돼 있습니다.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른 나라에도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사례가 있다면서 사고와의 연관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동체 착륙을 시도했던 사고 항공기가 내려앉은 지점은 활주로를 3분의 1 넘게 지나친 곳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일 여지가 적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을 강보인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사고 여객기 오른쪽 날개 밑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입니다.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했는데 활주로에 처음 착지한 지점은 전체 활주로에서 3분의 1 지점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1구 방향의 3분의 1 지점 먼저 활주로 착지를 하고 1200 전후 정도 지점에서 착지한 걸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추정이 되고요.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한 뒤 오전 8시 59분 관제탑에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1차 착륙에 실패하자 기수를 올리고 방향을 틀어 3분 뒤 반대쪽 활주로로 2차 착륙을 시도했는데 전체 활주로의 3분의 1 지점에 동체 착륙한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해 정상적으로 제동 가능한 구간을 터치다운 존이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활주로 끝에서 400m 내외 지점입니다. 하지만 사고 비행기는 이 세배거리를 지나쳐 활주로에 내려 앉았습니다. 네, 그거보다는 좀 더 앞에 아마 터치다운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막 그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기는 활주로 1600m를 동체 착륙 상태로 질주했고 활주로 남쪽 끝단에서 200m쯤 떨어져 있는 로컬라이저와 1차 충돌한 뒤 공항 담장과 2차 충돌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활주로가 짧은 지점에서 착륙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여지도 그만큼 줄어들었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기에서 수거한 2개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착륙 지점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사고 여객기엔 엔진이 고장나도 랜딩 기어를 쓸 수 있는 비상작동법이 있는데요. 이번엔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돌 직전까지 비행기에선 착륙 시 사용하는 바퀴,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공기가 바퀴도 없이 활주로의 몸통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랜딩 기어는 비행기 착륙 시 지면과 접촉해 충격을 흡수합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해줘 비행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장치입니다. 랜딩 기어는 앞바퀴 1개와 뒷바퀴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 엔진을 포함한 4곳에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엔진에서 나온 동력으로 유압 장치가 작동해 랜딩 기어가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한쪽 엔진이 고장나도 남은 엔진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두 엔진이 모두 고장나면 비상 추갑기로도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는 조종석 뒤에 있는 개폐 장치를 열어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27cm 정도의 줄을 당기면 통상 17에서 18초면 작동하지만 이번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조류 충돌로 인해 랜딩 기어에 불이 붙어 작동하지 않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른쪽 바퀴 밑에 불이 이미 붙어 있었어요. 저렇게 가도 괜찮나? 저러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기계 결함 혹은 긴박한 상황 속 비상 조치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랜딩 기어 미작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에서는 1년 전 어제 사고와 비슷한 상황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딩 기어가 고장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하는 걸 가정한 훈련이었는데요. 이 소식은 권경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채 활주로로 동체 착륙을 하려다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국제공항에서 1년 전 어제 일어난 사고와 거의 똑같은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안전항국훈련 영상입니다. 착륙을 준비하던 가상의 여객기의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한쪽 랜딩 기어를 펴지 못한 채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이탈해 외벽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어제 참사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비상 착륙 도중 랜딩 기어 이상으로 활주로 이탈, 공항 건물 외벽 충돌 후 인근 야산에 멈췄습니다. 현재 여객기가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며 사고 여객기를 보잉 737 기종으로 가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공항 소방대가 출동해 초기 대응을 하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사고 대처 훈련은 준비된 대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발생한 충돌 폭발 사고는 결국 탑승자 179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구조물과 기체가 충돌해 생긴 대형 폭발로 훈련 상황처럼 소방과 구조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이번 참사의 인명 피해가 커진 또 다른 원인으로 여객기가 남아있는 연료를 공중에서 미리 버리지 못한 점도 지적되고 있죠. 그런데 사고 비행기엔 연료를 방출할 수 있는 이른바 덤핑 장치가 없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는 충돌 직후 거대한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폭발 충격에 유독가스와 연기가 기체 안팎을 휘감으면서 탑승자 179명이 사망했습니다. 동체 착륙 전 기체에 남아있는 연료를 비울 수 있었다면 폭발과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항공기들은 양 날개 끝 쪽에서 연료를 공중으로 분사하는 긴급 연료 방출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긴급 연료 방출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엔진이 4개가 달린 중대형 기종과 달리 사고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 800 같은 단거리용 소형 기종에는 이 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드물다고 말합니다. 737 항공기 클래스급에서는 그 옵션 사항에 퓨얼 덤핑 시스템이 아예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연료 방출 장치를 탑재하면 항공기가 무거워져서 연료 소모도 늘어납니다. 무게가 무거우면 연료 소모율이 증가가 되겠죠. 요즘의 항공기 제작사의 최대의 화두가 연료 소모율입니다. 항공사의 탑재 요구가 있으면 제조사가 반영해주기도 하지만 현재 국내 항공사가 보유한 보잉 737-800기종에 이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는 없습니다. 제주항공은 사고 여객기와 같은 기종을 39대 보유 중이고 국내에는 101대가 운항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와 사고를 좀 키운 대목은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상황 이후에 사고기는 곧 비상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절차를 밟은 거라고 봐도 됩니까? 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사고 4분 전 버드 스트라이크를 언급하면서 메이데이를 선언한 뒤 착지하지 않고 고도를 높였다고 설명합니다. 메이데이는 쉽게 말해 조난 신호인데요. 버드 스트라이크로 기체가 작동 불능이나 엔진 고장 상태에 빠졌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당시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나 유독가스가 기내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비상착륙을 시도하더라도 사실 바퀴는 나왔어야 했거든요. 이건 왜 안 나온 걸까요? 네, 사고 여객기는 메이데이 선언 이후에 활주로를 한 바퀴 돌아서 반대쪽 활주로로 착륙하려고 했는데요. 이때 착륙 바퀴가 동체에서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수동으로 20여 초 안에 착륙 바퀴를 내릴 수 있었는데 왜 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항공 전문가들의 의문인데요. 어제 저희가 확보한 목격자는 오른쪽 바퀴 아래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목격담이 맞다면 착륙 바퀴가 화재 등으로 이미 작동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엔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기내로 이미 유입돼 수동으로 착륙 바퀴를 내릴 시간이나 여유가 없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블랙박스 분석 등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바퀴가 안 펴졌고 동체 착륙 이제 비행기로 착륙을 한 건데 이번엔 로컬라이저에 이제 충돌한 다음에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로컬라이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고 직전의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 착륙 바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요. 활주로를 이동하면서 속도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방위각을 확인하는 신호를 주는 항공 설비,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 높이 2m의 로컬라이저는 흙 속에 덮여있는 2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달려있는 상태였고요. 비행기가 이 콘크리트를 덮은 흙 둔덕에 정면 충돌하면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안전구역 범위 밖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착륙할 때 활주로를 지나는 오버런 상황에 대비했다면 비행기가 부딪혀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설치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 공항 측은 왜 이 로컬라이저를 둔도 위에 설치했다고 하나요? 네, 공항 측 설명에 따르면 우선 로컬라이저의 내구 연한이 끝나서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면서 콘크리트 재질의 구조물을 설치했고 활주로 끝 지점에 지면이 기울어져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는 거죠. 국토부는 제주공항, 여수 포항공항에도 콘크리트를 썼고 미국 LA공항 등에서도 콘크리트를 쓴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은 쉽게 부러지거나 접히는 형태로 두었어야 한다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무안 합동 분향소에 나가 있죠? 네, 오늘 오전 11시부터 추모객들을 받고 있는 이곳 합동 분향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늦은 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은 차례로 방명록을 작성하고 단상에 꽃을 놓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단상에는 신원이 확인된 140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위패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는 추모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11시부터 분향소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인사드릴 겸 찾게 됐어요. 너무 참담해가지고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좀 조문을 하고자 방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거나 운영 중인데요. 국가 애도기간인 오는 4일까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들 요청에 따라 무안공항 1층에도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착용합니다. 지금까지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사 희생자 중에는 아버지 팔순 기념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일가족 9명도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들은 주인을 떠나보내고 남은 강아지를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100여 명이 거주하는 한적한 시골 마을. 아버지 팔순을 맞아 방콕 여행을 갔다 참변을 당한 일가족 9명 중 4명이 사는 곳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큰딸과 외손녀가 함께 가족여행을 떠난다며 이웃 주민에게 키우던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이제 강아지만 남아 사람들을 반깁니다. 아버지는 마을 일꾼으로 이웃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사람 좋지. 이장을 몇 년을 하고 총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니 얼마나 그냥 그 소리 듣고 나 원춘형님하고 어저께 울음바다리였는데. 팔순의 아버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광주, 경기도에 살던 큰사위와 둘째 딸, 손주 3명도 같이 여행길에 올랐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가족 9명 가운데 한마을에 살던 6살 손녀를 비롯해 4명이 손주였습니다. 이들 가족과 패키지로 방콕 여행지를 함께 다녔던 또 다른 가족도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이 여행한 18명 중에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따라온 6살 여자 꼬마의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화순군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8명도 이번이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숨진 직원 자리에는 하얀 꽃들이 놓여졌고 동료들이 남겨둔 색색의 메모장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너나 두고 동기 여행을 어떻게 가냐? 빨리 와라 기다릴게 글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참사가 난 여객기는 태국 방콕발이었죠. 태국인 2명도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에 가족을 둔 태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막내딸의 비보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힌 채 딸의 사진만 바라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40대 태국인 여성 종락 두억만이. 7년 전 이를 위해 한국으로 온 그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연말을 맞아 남편과 함께 태국을 방문했는데 남편이 보름 먼저 귀국하고 자신은 뒤늦게 돌아오던 중 변을 당한 겁니다. เลยทำใจเอามันเฮ็ดจังได๋ก็มันบ่ได้ขึ้นมาจังซี่นะครับแล้วจะล่างเลยศพมาทำพิธีตามประเพณีอยู่ที่บ้านนี่แหละครับ 승무원을 꿈꾸던 20대 태국인 여성도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태국 한 대학의 항공 경영학과 4학년이던 그는 졸업을 3개월 앞두고 한국인과 결혼한 어머니를 만나러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희생자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무안공항에 나가 딸의 생사를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20대 희생자 가족들은 오늘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것이라며 가족들의 뜻에 따라 대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2명의 태국인을 포함해 많은 생명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해 주한 태국 대사관은 태국 국기를, 태국 현지의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은 태극기를 각각 조기 개양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참사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여객기가 랜딩 기어 문제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결국 21명은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6시 35분. 승객 161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101편.
이륙한 여객기에서 랜딩기어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6시 57분쯤입니다. 2분 뒤 기장은 회항을 결정합니다. 결국 여객기는 7시 25분 김포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주항공은 탑승객들을 대체 항공편에 태우고 8시 35분에야 다시 출발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같은 기종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륙 직후에 그 랜딩 기어에 이상이 있다라는 그 우리 조종석 모니터에 시그널이 이렇게 떴고요.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는지 이제 통제센터와 이제 교신을 해서 다시 이제 계기 조작을 했고요. 정상 작동이 됐습니다. 탑승객 161명 가운데 21명은 여객기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불안하다, 무섭다며 탑승을 포기했습니다. 잇따른 사고에 출국이나 입국을 앞둔 시민들은 1월 1일 제주항공 비행기인데 걱정된다. 이 정도면 영업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제주항공이 보유한 41대 중 39대가 보잉 737-800 기종입니다. 제주항공은 기종 운항 변경 계획에는 선을 그었지만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종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번 참사 이후 제주항공의 항공권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하루 동안 6만 8천 건이 넘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평소 이용객으로 붐비던 제주항공 카운터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승객들은 탑승 수속을 하면서도 어제 발생한 참사로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대학 친구들이랑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한 달 전에 좀 예약을 해둔 상태여서 불안한 마음은 가지고 타게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취소하면 항공권 외에도 각종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비행기에 탑승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갈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호텔이랑 렌트카랑 이런 거 다 예약을 해놔서 좀 많이 돈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을 안고서라도 조금 가게 됐어요. 극심한 공포감에 수수료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예매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1월 16일쯤에 이제 가족 여행으로 제주항공 이용해서 베트남에 가는데 부모님께서도 좀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수수료를 내고 취소를 했습니다. 네, 총 한 33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하루 동안 약 6만 8천 건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소보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취소량은 평소보다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이번 추락사고 여파로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비행기 탑승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사고 현장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무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조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전날 사고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틀 연속 무안을 방문한 겁니다. 해화부 장관 어딨어? 최 대행은 무거운 표정으로 헌화와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방명록에는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남겼습니다. 유가족 대표들은 DNA 신속 확인, 시신 조속 인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대행은 정부가 유가족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안 방문에 앞서 오늘 오전 최 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국토부의 항공기 운영 체계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면서 투명한 사고 조사 공개도 약속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 대행은 또 제주항공 측에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적극 협조해 엄정한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여야 대표도 일제히 무안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비대위원장이 확정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취임 첫 일정도 무안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이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가슴에 근조 리본을 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 첫 행보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의 손을 만지고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일부 유가족에게 악수를 거부당하자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79분의 영령의 명복에 명복을 고인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별도 취임식 없이 이곳 공항으로 달려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유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은 뒤 공항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사고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가족과 대화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하고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장 대책회의를 열고 당정이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와 사고 수습 대책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당인 전남지사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유가족을 찾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어제 무릎을 꿇고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유가족이 모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다시 찾아가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가족의 손을 잡은 이 대표의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주항공 폭파시키고 싶은데.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오늘 오전에는 무안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한 뒤 묵념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도당 회의실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격이나 정쟁성 언급 일절 없이 희생자 대책 마련 촉구에 집중했습니다.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하지만 광주 5월 어머니회를 만난 자리에서는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도 생각을 해보면 행복할까? 그렇게 짐승같이 사는데 행복할까요? 이 대표는 국회를 사실상 없애버리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전 세계에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깊은 유대감을 공유한다며 미국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한국의 사고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习近平表示，我谨代表中国政府和中国人民对遇难者表示深切哀悼，向遇难者家属致以诚挚慰问。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등 3개 언어로 조문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잃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극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슬픔을 함께하며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이 이번 참사를 일제히 애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참사 희생자를 기리며 온 국민이 마음 아픈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애도 기간에 맞춰 서울 보신각 타종 행사는 규모를 줄이기로 했고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은 소리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보신각 근처에 설치된 철근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무대 장비는 버스에 실어 옮깁니다.
다음 달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는 제야의종 타종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행사 메인 무대만 남기고 주변 무대 3곳을 해체했습니다. K-팝 공연은 아예 취소했고 광화문 카운트다운도 조명쇼나 소리 없이 영상만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사고도 났고 했는데 거기서 막 노래도 부르고 하면 또 그렇고 조용하게 오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들썩였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오늘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 운영은 그대로 하지만 이번 주는 음악을 틀지 않습니다. 지금은 애도 기간이니까 노래를 틀지 않는다는 표지판이나 사인 같은 걸 올려놔도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연말 행사를 차분하게 진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에서 열릴 카운트다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고 광주시와 전주시도 제야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도 분위기가 한창인데 참사 당일인 어젯밤 여의도 한강 유람선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주최 측은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오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요.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하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강제 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 선임계를 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그게 핵심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 탄핵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 통과는 무효라며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계속 직무 정지냐 아니면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 복귀냐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효력을 당분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헌법 6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이 200석인지 151석인지 논란이 나오는 중에 입장을 밝힌 겁니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 탄핵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권한대행들도 계속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랑 같이 빨리 좀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도 논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때는 비교적 신속히 결론을 내왔습니다. 지난 10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낸 탄핵 관련 가처분 신청은 나흘 만에 인용됐습니다. 여당의 가처분 사건도 인용이 된다면 다음 달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인용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탄핵 심판 종료 때까지 결론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2가지 숙제가 있죠. 첫 번째 숙제인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 저희 취재 결과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 대행은 고심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할까요? 박자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방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문 앞으로 나와 맞이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만남이라 별도의 공개 모두 발언도 없었고 40분간의 만남 뒤 브리핑도 생략했습니다. 사고 수습 대책,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대해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요.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채널A 취재 결과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관련한 대화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의장이 관련 이야기를 꺼내자 최 대행은 임명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한덕수 총리의 야당의 탄핵안 통과 사유였던 만큼 최 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최 대행은 최근까지 주변의 임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장 탄핵을 추진하기보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발등에 불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내일 국무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특검법 안건 상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고 오는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 특검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새해 첫날인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정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정부가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가 내일 출범합니다. 권영세 비대위 젊은 초선 의원들을 포진시키며 변화의 모습도 보였지만 일단 안정의 방점을 뒀습니다. 사무총장에는 3선 이양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새 지도부 면면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비대위원은 7명으로 출범합니다. 권영세 권성동 투톱에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지명직 비대위원은 초선부터 중진까지 선수별 몫을 안배한 점이 눈에 띕니다. 초선은 김용태, 최보윤, 재선은 최영두, 중진은 이미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인사들로 통합과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게 당내 설명입니다. 친한계인 박은식 전 비대위원, 윤희숙 전 의원 등이 고사하면서 외부 영입 없이 원내 인사만으로 출범합니다. 당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당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에는 3선 이양수 의원, 비서실장에는 친윤 초선 강명구 의원,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는 서울지역구인 조정훈, 김재섭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상임정국위를 거쳐 새 비대위를 공식 출범합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네, 캐나다에서도 활주로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도 랜딩 기어가 문제였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여객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질주합니다. 창문 너머 날개 끝엔 불꽃이 튀고 승객들은 앞좌석을 붙잡고 몸을 지탱합니다. 이내 날개 중간 엔진에도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캐나다 뉴펀드랜드 세인트 존스에서 출발해 노바스코샤 헬리팩스에 도착한 에어 캐나다 소속 8항공기 착륙 중 활주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체는 활주로를 벗어나 왼쪽으로 기울어진 채 멈췄고 승무원 포함 탑승객 73명은 재빨리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 승객은 비행기가 왼쪽으로 20도 정도 기울어 착륙했고 날개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며 큰 충돌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체 왼쪽에서 불이 나면서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착륙 과정에서 왼쪽 날개 아래 랜딩 기어가 제대로 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헬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은 약 90분간 폐쇄됐고 항공편 4편이 취소와 지연됐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100세.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그의 일생을 송진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백악관의 성조기가 기봉에서 내려가고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파란색과 빨간색, 하얀색 조명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추모 물결이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Today, America and the world, in my view, lost a remarkable leader.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스라엘, 이집트 등 중동의 대표적 앙숙 관계 지도자와 손을 맞잡고 중동 평화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향한 관심은 한반도로도 향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한과 미국의 고위 당국 대표회의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공동 제의했습니다. 비록 연임엔 실패했지만 그의 행보는 퇴임 이후 더 빛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핵 위기로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던 1994년 직접 북한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받았습니다. I personally believe that the crisis is over. The next step, obviously, is to make sure that the agreements that were worked out between me and him are carried out. 2주 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리는 그에게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카터 전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조전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올해 개통될 거란 전망 많았는데요. 하지만 북중 간 이상기류 속에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북중 접경지대를 둘러봤습니다. 중국 동북부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 북한 신의주로 뻗은 큰 다리 신압록강 대교가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쪽은 환하지만 북한 쪽은 어둡습니다. 방치된 채 양측이 제각각 관리하다 보니 외관부터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낮에도 을씨년스럽습니다.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는 텅 비어 있고 주변을 오가는 차들도 거의 없습니다. 이곳 신압록강 대교 앞 검문소를 통과하면 다리를 이용해 곧바로 북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철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3km 길이의 신압록강 대교는 중국이 건설비 전액인 약 4,200억 원을 들여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양측의 정치적 이견 등으로 그동안 개통이 늦어졌다가 올해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뚫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넘기게 됐습니다. 期待呀，今年说几月开通，但是
都是落空了，没有开通。 양측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했던 무역상들도 허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혈맹 수준으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북중 간 이상 기류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하나둘 철수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他们是回国事业，我们这个地方商场主要境内就是搁朝鲜搁中国打工的。 단둥 지역 최대 규모 북한 식당인 류경 식당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를 이유로 들었지만 재개관 일정은 알 수 없습니다. 북중은 올해를 우호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4월 평양에서 개막식을 열었지만 폐막식은 없는 기이한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성혜랑 기자와 열왕예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휴전은 뭐고 국지전은 뭘까요? 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사태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일단은 휴전한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을 둘러싼 국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공방은 계속되나 보군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 이 어제 참사 1시간 뒤에 영화 제목을 패러디해서 윤 대통령 발포 지시 의혹을 풍자한 글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했죠.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 1위 국민 안전에 아무 생각이 없나, 또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올린 글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여권은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어제 오전 9시 3분이었고 9시 반부터 속보가 이어졌는데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시각은 이로부터 40분쯤 지난 10시 8분쯤이었다는 겁니다. 참모진들이 다 긴급 연락을 하든지 이재명 대표가 핸드폰을 거의 손에서 떼어놓지 않고 있는 그런 건데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쪽으로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어제 올린 애도글도 공방인가 보죠? 네,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윤 대통령, 오랜 침묵을 깨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야당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술 속에서 시간만 보내면 내가 다시 나올 수 있다 하고 참 염치 없는 대통령이다. 내란 수사는 나 몰라라 하고 국민적 슬픔에 편승하려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고 역겹습니다. 야당은 순수한 애도가 아닌 SNS 여론전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역풍 조짐이 있어요.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죠. 그런데 한대행의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볼까요?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네, 계엄 선포 뒤인 12월 둘째 주 현 정부 들어서 지지율 최고치인 52.4% 기록했고요. 그 다음 주에도 50%를 웃돌았는데 지난주 45.8%로 뚝 떨어졌습니다. 4.5%포인트 정도 떨어진 건데 저 떨어진 게 한 총리 탄핵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여론조사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지난 26일과 27일 딱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26일엔 이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발표 뒤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요. 27일엔 과반수 찬성으로 결국 직무가 정지됐죠. 여론조사 기간이 맞긴 하는군요. 네, 여당은 일찌감치 이 조급한 탄핵 추진이 역풍을 불러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IMF 직전 같은 경제 상황에서 파국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 시간 정해놓고 안 하면 깽판 치겠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급함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원칙은 그런데요. 이딴 탄핵에 따른 역풍도 신경은 쓰는 모습입니다. 이 최대행에 대해 또 탄핵을 추진할 건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좀 신중하게 인내심 있게 기다리면서 국가도 국민도 정말 힘든 시기 여야 모두 사태 수습과 국정 안정에 최선 다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2024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매일 뉴스에일이 시작할 때 선정했던 오프닝 키워드로 2024년 7대 국내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결근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총력투쟁을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직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반도가 역대 가장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여객기 참사입니다. Gold medal,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추위가 쉬어가는 사이 중부 곳곳엔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강원과 충북 등에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데요. 밤사이 1cm 미만이 더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과 새해 첫날,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돼 큰 추위 없겠고요. 낮 기온은 내일 3도, 모레는 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맑은 하늘에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유효하겠습니다. 새벽엔 중부지방, 오전엔 남부와 제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6도에서 시작되겠고 전주 영하 1도, 대구 0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예보 없어서 일몰과 일출 관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건한 애도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공항들은 조류 탐지 시설이 충분한지, 비상 착륙의 안전한 구조인지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참사 다시는 없도록 막는 거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진정한 애도 특집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